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 박사과정 얘기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좀 질문 답변 Q&A 많이 해드리려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원래 우리 그 얘기 하고 있었잖아. 내가 박사과정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박사과정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시리즈 계속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들 카운트 해보니까 오늘 영상이 25번째 시리즈야. 25번째. 와, 징그럽다. 정말 많이 했다. 자, 박사과정 25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뭐냐면, 사실 박사과정의 주요 관문들을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거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렇죠? 그러면 거의 사실 스토리상 거의 이제 졸업이 가까우고 있는 건데, 자, 오늘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프리림 exam이란 걸 해보겠습니다. 사실 프리림이라는 거는 프리리미너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프리림이라고 하죠. 그냥 프리리미너리라는 말이 길어지니까 프리림이라고 보통 하죠. 프리림 exam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뭐 준비시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박사 졸업을 위한 준비시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시험이라고 해서 막 뉘앙스가 뭐 이렇게 문제 풀고 막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박사과정 논문 발표, 즉 그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 발표를 그 디펜스라고 하잖아요. 디펜스라고 하는데, 디펜스 하기 전에 예비 디펜스인 거예요. 사실은 예비 디펜스죠. 예비 디펜스. 그러니까 프리 디펜스라고 사실 저는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프리림 exam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보통 많이 하더라고, 미국에서. 근데 이게 한마디로 프리 디펜스라고 보면 돼요. 프리 디펜스. 디펜스를 미리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시기는 보통 언제냐? 제가 다녔던 박사과정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을 앞두고 한 1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석박 통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석박 통합 과정 같은 경우는 한 5년 반 정도에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를 마친 애가 딱 들어왔을 때 한 5년 반 정도 하면은 박사를 마치고 나갔어요. 석박 통합이죠.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근데 저는 제 영상 보시는 분이 알겠지만, 저는 50위권 정도 하는 데서 석사를 하고, 다른 학교에서, 더 안 좋은 학교에서, 그 다음에 10위권 정도 하는 곳으로 박사를 옮겨갔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른 학교에서 2년 정도 하고 그 3학년을 편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다녔던 기간은 짧아요. 그 학교 10위권 학교에서 박사 다녔던 기간은 짧아요. 저는 3년 9개월밖에 안 다녔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그럼 3년 9개월 정도 박사과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다른 학교에 참고로 석사할 때는 약 1년 9개월 정도 해서 석사를 끝냈고. 왜 9개월이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8월에 입학, 그리고 5월에 졸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석사가 2년이 아니에요. 1년 9개월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죠. 박사도 사실 제가 이제 4년 한 셈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3년 9개월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8월 입학, 5월 졸업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제가 프리림을 봤던 시점을 알겠죠? 졸업하기 1년 전이니까 제가 그 박사과정 들어가서 한 2년 9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프리림을 봤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1년 전에 이제 프리림을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박통합이든 뭐 다른 학교에서 이제 석사하고 편입하고 온 사람이든, 그 마지막 디펜스 하는 날짜로부터 1년 전에 보는 게 프리림 exam입니다. 자, 근데 프리림 exam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먼저 프리림을 볼 수 있는지 그 자격을 지도교수가 점검을 해요. 근데 아주 그냥 그동안 잘 지내는지를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퀄을 잘 통과했는지, 그리고 졸업하기 위한 이수 학점은 다 그러니까 학과목 있잖아요. 수업 듣는 거는 그 학점은 다 채웠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학점이 몇 점 이상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학교마다 박사도 그 최저 학점이 있어요. 그 학부 때 여러분들 그 학점 몇 점 안 되면 학사경고 먹죠. 똑같아요. 대학원도 학점 몇 점 안 되면 학사경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학고 먹으면 안 되겠죠. 학사경고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도교수가 그동안 이제 지도교수 랩에서 연구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펀드를 받으면서 연구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연구한 게 어느 정도 교수가 흡족할 만큼 했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교수가 오케이를 하면 교수가 사인을 해줘야 돼. 프리림 보는 그 문서가 있어요. 과사에서 갖고 와서 그 프리림 이 사람 봅니다 하고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밑에 지도교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사인을 해주면 프리림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디펜스, 즉 논문 발표를 이제 예비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석사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석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해서 교수 3명이 논문 심사를 하는데, 박사는 5명이에요. 5명. 그래서 그 프리림 신청서에 보면은 이 사람 디펜스 예비 심사를 할 거다라고 하고, 그 마지막 디펜스 하는 그 날짜에 그 나의 논문을 감독해줄 5명을 정해야 돼요. 1명은 무조건 지도교수죠. 그럼 추가로 4명이 누군지를 정하는 건데, 뭐 이거는 본인이 누구 하고 싶다고 해도 되지만 보통은 가만히 있어도 지도교수가 알아서 이 4명을 넣어줘요. 그럼 왜 이렇게 지도교수만 하면 되는데 왜 4명이나 추가하냐? 이 5명이 전부 오케이를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전문가들이 5명이 오케이를 해야 박사를 졸업하는 겁니다. 석사는 3명이고요. 자, 근데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이공계를 강타하고 있는 연구의 흐름은 뭐냐면 인터디스플래너리 리서치라는 게 아주 인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는 무슨 뜻이죠? 인터? 뭐뭐 사이. 디스플랜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학문, 그쵸? 그러니까 학문 간의 융합 연구가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가서 기계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전자공학과 가서 전자공학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화공과 대학원을 가서 화학공학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요새는 학과와 학과의 경계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컴퓨터공학과 가서 수업도 많이 듣고요. 의대 가서도 수업도 듣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과 안에 있는 수업은 내 전공에서 만약에 내 연구에서 필요하다면 듣겠지만 다른 과 전공도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학과 수업도 듣고 연구도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기계과의 어떤 저의 메인 랩에서 물론 기본적인 연구를 했지만 어떤 특정 어떤 연구나 실험이 필요하면 제가 의대를 가기도 하고 뭐 전자과를 가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학문 간에 융합되는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커미티가 5명이었는데 이 사람들 백그라운드가 다 달랐어요. 와.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는 기계과 박사였어요. 기계공학 박사. 그죠? 그리고 이 커미티 중에 한 명이 이건 좀 약간 좀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데 실리콘밸리에 정말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펠로우가 2번째 커미티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슈퍼컴퓨터 시스템 같은 거를 개발하는 그런 그 회사의 펠로우. 그 펠로우라 하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장 높은 임원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 학교 교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도교수만 자기 학교 교수면 되고 이 사람은 커미티로 해도 됩니다. 꼭 그 학교 교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하지만 박사여야겠죠. 박사과정 심사니까 그 세계적인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그 회사에 기술적으로 가장 유명한 펠로우가 참여했었고 이 사람이 그 회사의 펠로우면서 또 이제 대학교에서 약간 뭐랄까 또 수업도 하고 교수로서 활동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약간 컨피덴셜한 거였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제 연구에 의대 교수면서 의학 박사이면서 실제로 의사로 뛰고 있는 의사분이 참여했어요. 의사분이. 그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기계공학부 교수 한 명 또 들어왔고 또 한 명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즉 의공학과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다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것
기법들, 예를 들면 뭐 병렬 연산이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서의 어떤 연산 처리 방법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가가 들어있는 거죠. 그 커미티 안에. 그리고 의대에서 어떤 의학용 연구할 때 제 연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의사도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교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교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봐봐요. 제가 기계공학 박사지만 기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미국의 핫 트렌드가 이거예요. 학문과 학문의 융합.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자공학과 출신이고 전자공학 박사를 미국에 하면은 전자이론만 하지 않아요. 요새는요, 그 학문과 학문이 융합되면서 굉장히 첨단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자과에서 핫한 연구 뭔지 알아요? 그 뇌 전자칩 그런 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으로 컴퓨터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하게 뇌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뇌에서의 그 시그널, 이런 바이오 시그널, 이런 거를 또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자과에 있는 그런 시그널 프로세싱도 여러분 해야겠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지금 어떤 그 컴퓨터 알고리즘 사용해서 이거를 통신하느냐.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이마에 뇌에 어디에 전자칩을 박으려면 그게 막 뭐랄까 인간의 몸이랑 막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의대나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가서 수업 듣고 그 교수들이랑 같이 연구해야 돼요. 이 연구를 하려면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 강타하고 있는 리서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커미티에 들어왔어요. 이 5명으로부터 다 오케이를 받아야 졸업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박사과정 논문 최종 심사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 내가 박사과정 때 죽도록 공부했는데 마지막 논문 심사 떨어져서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 구조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최종 논문 발표할 거를 졸업 1년 전에 미리 예비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상태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1년 남았지만 그러니까 이 최종 졸업할 때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데이터를 100%를 한다면 졸업 1년 전이니까 준비된 데이터는 한 70%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30%는 이제 앞으로 1년간 이거 할 거다라는 뭐 예측이잖아요. 예상이지만 그래도 그 70%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마치 오늘 졸업하는 학생인 것처럼 그 논문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발표랑 똑같아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마지막 그 졸업 발표하는 거랑 똑같이 5명 교수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림 날짜를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교수가 프리림 하기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 다 만들고 연구 발표한 거 다 만들어 놓으면은 교수 앞에서 내가 미리 또 교수 앞에서 예행 연습을 해. 교수가 좀 이상한 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다른 교수한테 욕먹는다 하면서 여기 고치고 여기는 뭐 이렇게 다 코멘트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 박사 논문 심사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학교 다니다 보면은 박사과정 최종 논문 심사에 떨어졌다는 사람을 듣게 되죠. 이런 사람들 뭐냐면 솔직하게 내가 그런 사람들이 뭐 실제로 이걸 제 영상을 보면은 좀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내 생각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제 뭐 머리가 멍청하고 뭐 실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수랑 관계가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다 보면은 지도교수랑 학생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박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뭐 때문이냐면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똑똑한 인간들은 교만해요.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학교 갈 때 전교 1등 하는 애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애들 봐봐. 인품이 훌륭하나요? 대부분 교만하죠. 아주 시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잘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머리가 남보다 심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합니다. 남보다 심하게 이 존잘이잖아요? 그러면 교만하죠.
남보다 심하게 얼굴이 예쁜 여자들 봐봐요. 그건 뭐 몸매 좋은 여자 봐봐요. 교만합니다. 남들보다 심하게 돈이 많은 사람 봐봐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자기가 남보다 심하게 잘난 게 있으면 교만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박사과정 학생들 보면은 미국 박사과정 학생들 보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야. 전 세계 날고기는 그 뭐랄까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브레인들이야. 근데 교수들은 그거보다 더 똑똑하지. 그러니까 이 아주 교만이 아주 심각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교수마저도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교만이죠. 사실 사람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 되게 그냥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교만 귀신인 사람들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제 영상 보면서 저를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 정도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정신병자처럼 교만한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마저도 이렇게 막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를 막 그렇게 교만하게 대하면 교수도 교만한데 서로 막 교만 싸움이야. 그러면은 지도교수랑 관계가 엄청 틀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프리림에서 이미 프리림이랑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사 디펜스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상적인 지도교수와의 관계를 가졌다면은 프리림 하기 전에 미리 교수한테 이제 그 발표할 파워포인트랑 그 논문 그 초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수가 다 어디 고치라고 얘기해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프리림을 하기 때문에 이 5명 사이에서 어느 정도 또 프리림 하잖아. 그러면 이 5명이 또 그 프리림을 통과했다는 어떤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프리림 할 때도 이 5명이 각각 분야에서 어디를 고치면 좋겠고 어디를 앞으로 남은 1년간 어디를 고치면 좋겠고 어디를 고치면 다 얘기를 해줘요. 그 커멘트를 바탕으로 남은 1년간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서 마지막 날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상적으로 교수와 관계를 맺었다면은 마지막 디펜스 날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도교사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명,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의 그 박사 논문 커미티랑도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미국 이공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 이공계의 박사들이 워낙 교만한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 보면은 안하무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남들 그렇게 교만해서 사람들이랑 관계 틀어질 때 본인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게 관계를 맺으면 교수들한테 호감을 사면서 인생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프리리미너리 이그잼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리미너리 이그잼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좀 짧고 굵게 말하자면 박사과정 때 발표할 내용의 그 요약판이다. 요약판을 박사과정 논문 발표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그 프리림만 잘 통과하면은 최종 박사 논문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 그리고 프리림조차도 프리림 하기 그 당일 되기 몇 주 전부터 지도교수랑 또 프리림 예행 연습을 하기 때문에 프리림에서도 떨어질 수가 없다. 웬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 말을 잘 들었고 평소에 사이가 좋고 디스커션을 많이 했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 한마디로 그냥 속된 말로 더럽게 싸가지 없어가지고 교수한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그냥 엿먹으라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박사들 세계에서는 겸손하고 이렇게 쿨한 거 있잖아. 이렇게 남한테 막 이렇게 막 딴지 걸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너 이거 모르지 막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또 남이 좀 잘못한 거를 발견해도 좀 쿨하게 넘어가지고 이런 게 미국에서 좀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쿨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 뭐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결국에 논문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적으로 박사과정 때
박사를 중간에서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뭐 학교 잘리거나 학교 떠나가야 될 애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성격이 되게 안 좋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밝고 건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면은 설사 실력이 좀 부족해도 교수가 도와줍니다. 교수가 도와준다니까요. 심지어 이런 교수들도 있었어요. 어떤 논문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야, 이 책 찾아봐 하면서 이 책도 빌려주고 야, 이 논문 읽어줘, 읽어보면은 답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한 논문도 추천해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랑 관계가 좋으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박사과정 잘 나온 거는 사실은 공부를 떠나서 대인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싸바싸바. 아, 교수님, 아유, 우리 교수님, 아유, 우리 교수님, 이런 거 잘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뭐, 불쌍해, 뭐, 보이기도 좀 했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최종 논문, 이제 박사 논문 쓰고 있었는데, 야, 그거 준비됐으면은, 대충 써가지고 일단 나한테 줘봐. 내가 보고, 내가 코멘트 해줄게. 이런 교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내가 그만큼 평소에 교수들한테 잘한 거지. 그래서 교수님이 제가 워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주면은, 그 교수님 얼마나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야, 여기는 요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요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은 막 문법도 야, 여기에 이 문법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간지나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문법도 좀 수정해 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다른 교수님들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해서도 추천서 받고 취업하거나 교수 임명할 때 추천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하게 막 상명하복하면서 막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대 친구로서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림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